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이제 좀 기술적인 거보다는 일단은 컨트리뷰션을 어떻게 했는지 경험담이 일단 반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좀 많이 사용되는 기술들, 뭐 도커라든지 뭐 카우치DB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좀 깊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파치 오픈이스크를 포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공유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은 이제 네이버에서 그 서버리스 플랫폼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서버리스 플랫폼이 너무 이제 이렇게 많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더 정확히는 이제 펑션 애저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아파치 오픈이스크라는 플랫폼인데 혹시 아파치 오픈이스크 플랫폼을 써보신 적이 있거나 쓰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니면 혹시 뭐 들어보셨다거나 아니면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제가 그럼 사기를 쳐도 되는 환경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아파치 오픈이스크에 대해서 되게 깊게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면 이거 하나만 해도 뭐 1시간 거뜬히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간단히만 소개드리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파치 오픈이스크는 일단 오픈소스 서버리스 플랫폼이고요. 당연히 아파치 프로젝트고 이게 컨테이너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코드가 이제 컨테이너 안에서 구동이 되고 결과가 반환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언어가 이제 스칼라로 짜져 있다 보니까 진입 장벽은 조금 있는 편이긴 하고요. 그 IBM이 오픈소스화를 해서 그 IBM 클라우드 들어가 보시면 이게 아파치 오픈이스크 기반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는 이제 총 44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어 리포는 이제 스칼라로 되어 있고, CLI 같은 경우는 이제 고로 짜져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고, 배포에도 뭐 앤서블이나 햄, 이제 도커 컴포즈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2016년에 이제 시작된 프로젝트인데 지금 1주만 딱 놓고 보더라도 1주 동안 이제 머지된 PR이 7개, 새로 이제 올라온 PR이 7개, 그리고 클로즈된 이슈도 4개, 새로 올라온 게 2개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커밋도 뭐 한 2,000개씩 들어오고 이슈도 클로즈된 것까지 합치면 한 1,500개 정도 되고요. 2년 정도 조금 넘은 프로젝트인데 지금 스타가 벌써 한 3,400개 정도 되니까 꽤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오픈소스 대시보드 같은 건데 여기 있죠. 보면은 3,400개 정도 스타가 있는데 다른 프로젝트들 보면은 뭐 메소스, 뭐 포스트그레 SQL, 아파치 주키퍼 이런 것들을 보면 보통 한 7년, 8년 이렇게 막 10년 된 프로젝트도 있는데 2년 정도 된 게 벌써 3,000개를 넘었다는 거는 되게 좀 의미 있는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치 오픈이스크에 대해 좀 더 이제 소개를 드리면 앞서 보신 것처럼 뭐 Node.js, 파이썬, 자바, 루비 다양한 언어들을 지원을 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도커로 사용자가 직접 이미지를 빌드해서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막 사실상 이제 언어의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쿠버네티스나 메소스, 뭐 도커 컴포즈 이런 것들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작을 하고요. 하나의 이제 함수의 이제 어떤 출력이 다음 함수의 입력으로 이렇게 연결되도록 이렇게 체이닝해서 실행할 수도 있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에 반응해서 실행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깊게 소개해드리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간단하게만 이제 소개해드리면 이게 전체 API가 다 REST API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앞단에 엔진엑스가 있고요. 이제 컨트롤러라는 녀석이 이제 카우치DB를 통해서 뭐 인증 권한 같은 체크를 하고 어느 인보커한테 이제 보낼지 스케줄링을 합니다. 근데 그 요청을 카프카를 통해서 특정 인보커한테 보내면 이제 인보커가 컨테이너를 구동을 시키고 그 안에서 사용자의 코드를 실행하고 이제 결과를 카우치DB에 저장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컨트리뷰션 그 현황이고요. 코어 리퍼에 이 정도 진행을 했고 CLI랑 이제 서버리스 오픈이스크라는 이제 플러그인에다가 두고 컨트리뷰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확인했는데 이제 머지된 게 34건, 그리고 지금 열려 있는 게 6건 정도 되고요. 저희 프로젝트는 시작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5명에서 1년 반 동안 이제 개발까지 다 하면서 이제 컨트리뷰션을 한 40건 정도 했다라고 보면은 꽤나 준수한 성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참여를 해서 좀 이제 저희 팀에서 아파치 컴퓨터가 나오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부터는 좀 그냥 경험담을 공유 드릴 거라서 그냥 가볍게 뭐 옛날 이야기 들으시는 것처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컨트리뷰션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네, 꽤 계시네요. 그 요즘 보니까 막 저희 회사 입사하시는 신입사원분들 중에도 이미 막 컨트리뷰션 경험 있으신 분들 되게 많으시던데, 저는 사실 한 2년 전만 해도 컨트리뷰션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컨트리뷰션은 뭔가 좀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건 이번 이제 이 네이버에 와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2017년에 이제 컨트리뷰션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저희 프로젝트는 시작하기 전이었고, 저는 그냥 오픈리스크를 좀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그 이슈를 보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 오픈리스크를 도커4 맥에서 돌리는 법을 이제 문서화를 하자라는 이슈가 있어서, 이거 문서화하면 되게 쉽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었고요. 그래서 1월 11일에 처음으로 손을 들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열어보니까 이게 제가 올린 PR인데 리뷰 코멘트가 한 120개 달리고, 파일 체인지도 거의 18개씩 막 달리고요. 첫 PR 올리는 데만 해도 3주가 걸렸고, 문서만 쓰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들여다 보니까 코드도 되게 잘 알아야 되고 막 코드도 바꿔야 되는 그런 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준이잖아요. 최종 머지되는 데까지 6개월이 걸렸고요. 그 당시 저희 이제 TL분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홍보도 해주셨는데, 여기 마크다운 문법이 눈에 띄죠. 네. 그래서 아무튼 첫 PR을 6개월 걸리면서 되게 좀 신고식을 호되게 치렀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공유드릴 거는, 이게 어떤 이슈인지 잠깐 공유드리고 싶은데, 이게 일단 오픈리스크 테스트를 돌릴 때 얘가 이제 어떤 특정 도커 컨테이너에 직접 이 IP로 액세스를 하는 이런 이슈였습니다. 이게 그 도커는 아무래도 많이 쓰실 것 같아서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기본적으로 도커의 어떤 리눅스 네트워크를 좀 이해하시면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도커를 설치를 하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도커 제로라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하나 열리거든요. 그래서 IP는 172.1.17.0.1. 그러니까 보통 1로 끝나면 이제 게이트웨이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컨테이너들의 어떤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로 나갈 때는 이제 호스트의 이 이더 제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물고 나갑니다. 이게 일단 리눅스에서의 구조고, 그래서 실제 도커 설치해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도커 제로라는 인터페이스가 하나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IP는 172.1.17.0.1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라우팅 테이블 들여다 보시면 172.1.7하고서 이렇게 16비트 마스킹된 이런 녀석들은 다 도커 제로 인터페이스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 말은 패킷이 이쪽으로 이제 가는 패킷들은 다 도커 제로 네트워크로 인터페이스로 들어오는 거죠. 컨테이너 내부에서 보면 이 172.1.7.0.0인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자기 자신의 이더 제로를 쓰도록 돼 있는데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172.1.7.0.1입니다. 이 말은 이제 이 도커 제로 인터페이스가 이 녀석들의 컨테이너들의 이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눅스에서는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이 데스티네이션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커 제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전달이 되고, 얘는 IP 테이블에 의해서 컨테이너에게 이렇게 포워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맥으로 오면, 이게 맥에는 이제 도커가 사용하는 일부 리눅스 시스템 콜이 없다 보니까 VM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VM은 이제 또 별도의 네트워크이거든요. 이 네트워크 안에 도커 제로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호스트에서는 이렇게 172.1.7 대역으로는 접근이 안 됩니다. 도커 머신 설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커 머신 ls 쳐보면 이 VM에 대해서 URL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도커 쓰실 때 꼭 호스트를 이렇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 머신을 쓰시면 마치 내 호스트에 있는 컨테이너들을 보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 VM에다가 이제 도커 리모트 API를 호출하고 있는 셈인 거고요. 이게 도커4 맥으로 가면 이제 사용성 개선을 위해서 앞에서 보셨던 이런 환경 변수를 설정할 필요는 없지만, 얘도 결국에는 VM 안에 도커 네트워크가 있는 구조고요. 그래서 뭐 별도의 작업하지 않아도 뭐 이런 도커 명령이 자동으로 이 도커 이 VM 자이브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라이트웨이트한 VM이 하나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포워딩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도커4 맥에서도 EOIP로 직접 액세스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도커4 맥의 어떤 그 기본적인 구조에서 오는 제약이라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때 이제 찾아낸 방식이 이제 이겁니다. 이제 프록시를 쓰는 방식인데,
보통 프록시 뭐 회사에 계시면서 프록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트래픽이 다 프록시를 거쳐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한 건데 이제 스키드 프록시라고 이제 HTTP 프록시를 하나 이제 도커 네트워크에 띄웠고요. 얘를 이제 포트 매핑을 해서 3128 포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프록시 설정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 트래픽은 일단 무조건 프록시한테 전달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 프록시가 이제 이 데스티네이션을 보니까 얘도 이미 이 도커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컨테이너한테 이제 패킷을 포워딩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있어서 이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하려고 보니까 이제 오픈이스크에서 쓰고 있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아카 HTTP 클라이언트였는데 분명 여기 프록시 설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도 이제 오픈되어 있는 이슈인데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스칼라제 HTTP라고 명시적으로 이제 프록시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써보니까 동작을 하는데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클라이언트를 바꿔야 되는 이슈였었고 클라이언트도 바꾸고 스키드 프록시도 좀 그 공식 이미지에는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변경을 한 거고요. 제 레지스트리에다가 추가를 하는 식으로 넣었고 최종 머지본에도 이제 제 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PR이었는데 되게 좀 신고식 톡톡이 치렀던 것 같고 도커4 맥 쓰시는 분들이시면은 이제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고요. 아무튼 지난 1년 반 동안 되게 신선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하면서 일을 했었고요. 뭐 여기까지는 이제 경험담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뭘 했는지를 이제 좀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사내에서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했던 건들이 이제 프로덕션화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성능 쪽이나 뭐 페일오버 또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또는 그 외에 저희가 사내적으로 이제 필요한 기능들 이런 건 위주로 진행을 했었는데 첫 번째 이슈가 이제 카우치DB 이슈입니다. 카우치DB 혹시 써보신 분 계신가요? 네, 이것도 제가 사기치기 좋은 환경인 것 같은데 네. 카우치DB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데이터 삭제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크래시가 막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2점대 기준이고요.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카우치DB가 NoSQLDB고 다큐멘트DB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냐면 이 문서 하나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리비전이 이렇게 하나씩 증가합니다. 2, 3 이렇게 증가를 하고요. 이게 분산 DB이기 때문에 여러 노드들 간에 이 리비전을 보고서 이제 컨플릭트를 해결하는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삭제를 할 때도 이 리비전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지워지지만 이게 아이디가 뭐고 리비전이 뭐고 그리고 이게 삭제된 문서다라는 정보가 남습니다. 이거를 여기서는 이제 카우치DB 쪽에서는 툼스톤이라고 부르는데 묘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노드에선 삭제가 이루어졌지만 다른 노드에서 삭제가 안 이루어졌을 때 이 리비전을 보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워지지가 않고요. 실제 돌려보면 초기에 이제 300메가 정도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삽입을 해서 10기가가 됐고 삭제를 했는데 데이터 사이즈가 늘어나요. 이거는 이제 과거 리비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컴팩션을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럼 과거 리비전이 날아가거든요. 그럼에도 보시면 처음엔 300메가였는데 3.3기가가 되어 있죠. 이게 툼스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 이렇게 컴팩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어쨌건 줄일 수는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데이터가. 물론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공유드리고요. 또 다른 이슈 발견한 거는 이제 성능 이슈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벤치마크를 했던 건데 성능이 주기적으로 뚝뚝 떨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복구가 알아서 되긴 하지만 이 간격도 점점 멀어지고 성능이 더 이렇게 요동을 치는데요. 이거는 이제 카우치DB 2점대로 가면서 생긴 이슈입니다. 카우치DB 1점대에서는 이 각 노드 하나하나가 이제 완전히 이제 스탠드얼론한 노드였어요. 각자 그냥 따로 돌고 다만 얘네끼리 서로 그냥 복제만 데이터만 복제하는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 아마존 다이나모DB처럼 이제 컨시스턴트 해싱이 들어오면서 얘네가 클러스터링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서 이 클러스터 내에서는 뭐 샤딩을 하고 서로 복제도 하고 이런 게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2점대의 그 성숙도가 좀 많이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슈냐면 보통 카우치DB를 쓸 때는 성능 때문에 이제 이렇게 벌크 인서션 API를 쓰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한 요청에 이제 500개씩 문서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얘네가 클러스터링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담당하는 문서가 아니면 다른 녀석에 포워딩을 하고 자기 것만 인덱싱을 하고요.
인덱싱을 하고 나면 그거를 이제 다른 노드한테 또 복제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얘만 받는 게 아니고 요청을 얘도 받고 얘도 받잖아요. 얘도 바꿔서 내 거만 인덱싱을 하고 내 게 아니면 복제를 하고 포워딩을 하고 또 얘는 또 인덱싱하고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메모리상에 이제 변경이 계속 쌓이기 시작해요. 보시면 이제 펜딩 체인지라고 나오는데 9만 건씩 막 쌓이잖아요.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증가하면서 메모리를 계속 소진시킵니다. 그리고 메모리가 100%가 되면서 카우치DB가 크래시가 나고 자동으로 재시작이 되긴 하지만 그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거고요. 이때 저희가 썼던 머신이 40코어에 메모리 128기가 메모리고 하드도 2TB SSD 되게 좋은 서버였거든요. 근데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거 보면은 되게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이 트래픽이 이제 내려가는 거, TPS가 내려가는 것보다 실제로는 이제 이게 결국 펜딩된 체인지 때문에 크래시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이 다 유실이 되는 거죠. 몽고DB로 변경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거를 이제 저희 오픈이스크 업스트림에다가 PR을 올렸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저희 쪽 그 1년 차인 그 친구고요. 개발을 되게 잘해서 이렇게 또 PR 올리고, 보시면 파일 체인지도 거의 한 30개 돼서 좀 큰 건이어서 올린 거는 이제 올해 4월인데 아직 머지가 안 됐고요. 근데 이제 거의 목전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DB를 이제 교체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 업스트림에 이제 저희 말고 뭐 어도비나 레드햇 이런 데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도 다 카우치DB를 좀 드러내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IBM이 결국엔 클라우드헌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걔네는 상용 DB를 쓸 수 있어서 이런 이슈를 안 겪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이제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드러내고 다른 DB로 변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건으로 이제 일렉스틱 서치를 쓰는 그런 PR도 올라와 있고요. 저희도 이걸 이제 검토하기 위해서 이제 성능 벤치마크를 했던 거고, 뭐 100만 건, 1000만 건, 1억 건까지 넣었는데도 성능이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DB를 변경하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는 이제 매트릭 관련된 부분인데, 실제 프로덕션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시스템이 어떤 상태인지를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컨트리뷰션 했던 건들이고, 오픈이스크에서는 이제 카몬이라고 해서 그 매트릭이나 뭐 트레이싱을 지원하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컨트리뷰션을 했던 거고, 이렇게 타임 시리즈 DB에서도 이게 카몬 태그를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PR을 올렸고, 근데 이 친구가 저희 신입사원, 이거 올릴 때 당시에는 인턴 사원이었고요. 그때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발굴의 역량을 보여주면서 PR 머지도 됐었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신규 스케줄링 알고리즘 관련된 부분인데, 계속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픈이스크의 신뢰성에 좀 안 좋은 영향이 끼칠 것 같긴 한데, 지금 버전에서 오픈이스크의 그 스케줄링 쪽에 좀 성능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업스트림에 공유를 했던 건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바이위클리 미팅이라고 해서 그 오픈이스크에서 2주마다 이제 이렇게 화상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컨트리뷰터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화상회의를 하고 대화를 하고 막 회의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저희 거를 이제 제안을 했던 거고요. 누구나 참석 가능한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밤 12시에 열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간 취한 것 같은 표정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저희 쪽 알고리즘을 공유를 했고요. 여기 유튜브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로직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분석을 했고, 이걸로 인한 성능 이슈는 뭔지들을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이런 거다라고 공유를 했고요. 실제로 프로토타이핑을 해보니까 기존 거 대비 TPS는 한 160배, 그리고 레이턴시는 한 150배 정도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이제 여기 위키에 업스트림 그 컴플루언스에다 올려놨고요. 이거는 누구나 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픈이스크 쪽에서 이런 성능 이슈들이 되게 많으니까 아예 전체를 다 아키텍처를 뜯어 고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레퍼런스 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이슈 라이징 했던 게 한 6건 정도 되는데, 오픈이스크랑 너무 깊게 관련되어 있는 건 제외하고서 가져온 건이 이제 요 이슈입니다. 부커 데몬의 성능 이슈고요. 그 펑션 애저 서비스 이거 오픈이스크를 써보시면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가 함수를 딱 실행하면 그 요청이 딱 들어오면 오픈이스크가 도커 API를 이용을 해서 컨테이너를 뭐 생성도 하고 삭제도 하고 정지 재시작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함수를 실행했던 결과인데,
뭐 늦어도 50ms, 뭐 빠를 때는 막 2ms, 3ms 내에 완료가 되거든요. 근데 도커 API를 벤치마크를 해보면 막 780ms 막 생성 삭제하는데 이만큼 걸리고 정제하고 재개하는데 막 130ms 이렇게 걸립니다. 되게 갭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펑션 실행은 이제 5에서 10ms 단위로 막 일어나고 또 이렇게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 도커의 API는 되게 오래 걸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병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청들이 다 여기서 완료되지 못하고 막 대기를 하게 되는 이런 이슈 때문에 성능이 많이 저하되고요. 근데 이게 도커 자체가 원래 이렇게 서버리스를 위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이제 컨테이너 생성 자체는 자주 일어나지 않고 한 번 뜨면은 여기서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지고 계속 처리를 하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도커 API를 자주 호출하고 또 동시에 막 여러 개를 호출하고 이런 거에 적합하지 않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 도커 API를 호출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고요. 실제로 여기서도 그 오픈이스크의 스케줄링 알고리즘 자체는 되게 잘 짜져 있거든요. 되게 이상적으로 잘 짜져 있는데 이 도커 데모의 성능 때문에 이런 이슈가 생겨서 이제 이론적으로 저희도 다시 스케줄링 알고리즘 제안을 했던 겁니다. 네, 여기까지고. 그래서 뭐 어쨌건 느낀 거는 이제 오픈소스의 매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게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있고 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라는 사람이 이제 제가 짠 코드로만 평가를 받고 또 그걸로 표현이 되고 이런 점이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고 뭐 뭘 좋아하고 이런 거랑 관계없이 선입견 없이 그냥 제 코드만 딱 보고 평가가 되잖아요. 그런 게 좋은 것 같고요. 1년 반 정도 이렇게 개발하면서 느낀 거는 진짜 전 직장에 있을 때는 느껴보지 못할 만큼 되게 다이나믹한 개발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진짜 전 세계 사람들, 개발자들하고 함께 막 대화도 하고 진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뭐 영국, 독일, 미국 이런 사람들하고 화상회의로 얘기하는 것부터가 되게 설레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내 코드가 아파치 프로젝트에 들어간다고 되게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오늘 여기서 발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외부 발표 기회가 있어서 저는 되게 지난 1년 반 동안 되게 행복하게 개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의 시작이 컨트리뷰션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컨트리뷰션은 아직 안 해보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마치겠습니다.